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들어오실 때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얼굴 뵙고 인사를 좀 드렸고요. 전국에 이제 계신 이제 유튜브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계시는 지적 열의가 높은 우리 지혜수습 학부모님들께 이제 뜨거운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지혜수습 최연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분이 이제 저하고 약간 좀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챗GPT 이제 올해 초에 한참 이제 좀 이슈화되고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주제가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활용을 좀 해보니까 되게 놀랍더라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좀 새로운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론들 이런 것들에 되게 좀 민감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익숙한 거, 반복되는 거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게 가입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구글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챗GPT와 관련된 다수의 책들도 좀 찾아보고 정보들도 보고 하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를 아마 이 챗GPT라는 도구가 열어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장칠부 스마트폰이 오장육부 12번째 장인 거지. 자,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오장칠부가 아니라 오장팔부가 되게 생겼어. 벌써 저희 아들은 챗GPT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도 검색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깜찍한 상상도 하죠. 마법을 어떻게 현실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미 이렇게 익숙해진 도구인데 실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챗GPT 이번에 학부모 강좌 주제가 나갔을 때 그 전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 스치고 지나갔던 낱말이기도 하고 처음 듣는 낱말인데 이게 뭐지? 라고 좀 의아했던 어머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챗GPT 가입 절차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챗GPT라는 도구가 현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육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 챗GPT를 활용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철저하게 지금 맡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GPT가 이후에 교육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자,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오늘 대략 제 계획은 1시간 한 10분 정도입니다. 길어지면 어때요? 잠아.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 안에 간단하게 챗GPT라는 이제 도구가 지금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게 교육계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된다면, 스마트폰처럼 대중화가 된다면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또 영향을 또 가져야 하는가, 키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좀 탐색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챗GPT라는 도구는요, 미국의 이제 인공지능 개발사인 AI가 출시를 한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올라가 있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담았던 어떤 이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글들도 있을 거고, 창작물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포털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모조리 다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고, 이후에, 자연어, 그러니까 기계어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머, 기계어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언어들을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챗GPT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마치 인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흡사합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챗GPT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나눠볼게요. 챗은 이 시기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채팅한다 라고 할 때, 채팅한다 할 때 그 챗인데 대화한다, 소통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근데
대화의 전제가 있어요. 소통의 전제가 있어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한 질문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해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챗GPT는 단기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챗GPT 할 때 G가 제너레이티브. 제 발음 좋은가요? 자, 제너레이티브가 생성하는, 생성형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것은 언어 생성형 AI예요. 자, 그래서 글이나 또는 그림이나 또는 영상, 자,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다른 툴하고 연결이 됐을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을 또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PT에서 P가 프리트레인드. 자, 사전 학습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학습을 했냐면 인터넷 포털에 올라와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학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학습을 했는데 무려 3천억 개의 단어, 그 다음에 5조 개의 문서. 이것들이 이 챗GPT 안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이걸 사전 학습을 한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P는 트랜스포머, 딥러닝 모델이라는 뜻인데 이게 실은 좀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실제 제가 이것을 활용을 해보니까 제가 질문을 적고 있잖아요. 자, 그 프롬프트가 나와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제가 질문을 작성을 하면 그 질문의 뒤에 제가 어떤 낱말을 쓸지 확률적으로 이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미리 제 질문들을 예측한 다음에 패턴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가장 적합한 이 답들이죠. 이 답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생성을 해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전문가들도 실은 이게 스스로 계속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사유 방식을 스스로 학습을 해가고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이 원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실제 활용을 해본 건데 현재 챗GPT는 4.0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말 뭐 3.5 이전 버전이었죠. 3.5가 이제 발표되었을 때 그때부터 실은 벌써 저분이 3.5를 보고 나서 놀라서 저한테 이거 봐 하면서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3.5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벌써 서점가에는 챗GPT와 관련된 다수의 서적들이 진열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챗GPT로 손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챗GPT 활용법과 같은 제목의 콘텐츠들이 다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이 즈음에 저도 3.5일 때도 써봤고, 그리고 이제 4.0으로 이제 이후에 바뀌었는데, 4.0일 때도 이제 이 챗GPT로 제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답들을, 제가 원하는 답들을 만들어내는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글이 4.0 버전의 글이에요.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혜숲에 오면 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만나요. 자, 그 책을 읽고 나서 같이 사유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또 에세이로 쓰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이 쓴 노인과 바다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에세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쓴 에세이하고 챗GPT가 쓴 에세이가 어떻게 다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창에, 프롬프트에, 자,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감상글을 부탁해 라고 질문을 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5초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섭죠? 이것을 활용한 아이들이 있어.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노인과 바다 제목까지 저렇게 용기와 희망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을 뽑아냈죠. 잠깐만 한번 볼까요? 노인과 바다는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젊은이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내면의 충돌과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찾은 평화와 자아실현의 순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프롬프트에 질문을 입력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5초도 안 돼서 이런 글을 빠르게 생성을 해냅니다. 자, 근데 방금 보셨잖아요. 매끈하죠?
자, 매끈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별로 부끄럽지 않을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에 민감해요. 이것을 활용한 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큰 코 다쳤죠.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거 한마디로 쇼크다. 쇼크다. 자, 챗GPT가 이게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정보로는 지금 월 1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이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전 세계에서 이 챗GPT와 관련된 각국의 보도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외국의 이제 신문 기사들이죠. 그런 것들도 좀 서칭해보고 하면서 몇 가지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자,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 23년 3월 기사입니다. 3월 기사. 자, 여기에 이제 오픈 AI가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GPT-4를 출시하면서 GPT-4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시험, 그 보통 바 이그잼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는 어머님들이 잘 아실 거고, 자, 그리고 대학 학점 인정 시험이라고 하는 AP 테스트가 있어요. 자, 이 시험에서 전문직 인증 또는 학술 시험들이죠. 여기에서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3월경에 이 즈음이죠. 이 즈음에 이 각종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실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기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연합뉴스인데, 챗GPT 때문에 해고됐어요. 제목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카피라이터가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감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일감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근데 처음엔 그걸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고서죠. 보고서를 이 카피라이터가 보게 됐는데,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 관리자들이 챗GPT를 쓰는 게 카피라이터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저렴해.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가 뽑을 수 있는 문장보다 살짝 퀄리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아.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진화를 할 거니까. 그래서 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챗GPT로 인해서 전 세계 3억 개의 아마 일자리들이 정규직 일자들이죠. 일자리들의 영향을 줄 거고 특히 화이트 컬러들의 일자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하면 보통 이제 인간들이 좀 번거로워하고 성가스러운 육체 노동이죠.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인간들의 노동을 줄여줄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챗GPT는 화이트 컬러한테 훨씬 더 타격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실은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에 이제 다른 그 내용이 어떤 게 나왔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꽤나 잘 나가는 손그림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손그림 작가가 갈수록 자신의 일감이 줄어든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애완묘의 사진을 받아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이제 그림으로 손으로 그려서 손그림이죠. 손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주인들에게 이제 파는 건데 아무래도 손으로 일일이 그리다 보니까 가격은 좀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그림 작가 그때 인터뷰를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한 달 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에 걸쳐서 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챗GPT와 연결된 툴로 챗GPT가 그려낸 그림을 보니까 자기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근데 비용은 어때요? 훨씬 싸. 그래서 소비자들이 챗GPT의 그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창작의 영역마저도 안전하진 않구나.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술의 영역, 창작의 영역, 자 이런 것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도 별로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이런 인터뷰 또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 이제 난리가 났겠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교육계에 이 챗GPT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들이에요. 자, 우리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아주 깜찍하게도 수행평가에서 영문 에세이를 했는데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낸 거예요. 자, 그랬다가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수행평가를 전원 빵점 처리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대학 교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하는 이제 제자의 논문이죠. 논문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고백을 했답니다. 챗GPT를 활용을 했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아, 더 이상 학기 중에 아이들을 평가하는데 아이들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더 이상 집에서 뭔가 과제를 해오게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이런 것에 재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다수의 과제를 예를 들면 집에서 해오는 것보다 현장에서 수기로 쓰게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협력해서 한 어떤 모든 과제, 팀별 과제 또는 말하게 하는 와서 말하게 하는 구술시험. 자, 이런 것들로 대체 계획을 세웠다. 다음 학기는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 먼 나라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2 학생이. 자,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통을 했던 건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면 글로 쓰는 수행평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수행해 오게 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선정을 해주고 자,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집에서 뭐 감상글을 써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어 수행평가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이런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텍스트는 이제 미리 정해주고 집에서 책을 읽고 감상글 쓰는 연습을 한 다음에 오거라.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할 거야.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립중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원장님한테 들었더니 자,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가 똑같은 방침으로 지금 아이들 수행평가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지도하는 또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중이 있거든요. 자, 그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챗G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신대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게 하고 수업과 관련된 준비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오게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게 아이들이 뭐 할까봐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들을 표절할까봐, 그대로 베껴서 낼까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국내 모 기업이, 이게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최근에 챗GPT 킬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자, 94%에 가까운 표절을 잡아내는 그런 이제 그 도구를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챗GPT가 지금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표절을 잡아내는 챗GPT의 표절을 잡아내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속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상당수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제 아들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미 아이들한테는 이건 하나의 놀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야근 머리를 쓰면 이걸 활용해서 이제 과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챗GPT가 상당히 익숙하거든요. 자, 이런 논란 속에서 챗GPT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 어떤 도구가 되고 있는가? MBC 그 탐사기의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거 아마 보신 엄마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일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 시간. 어린이들이 챗GPT와 영어로 대화합니다. Are you happy? No, I'm not. I'm thirsty. Are you happy? No, I am not. I am tired. 지금 챗GPT 이용해서 영어 수업 해보니까 어때요? 발음도 고쳐지고 해외 나가서도 외국인들이랑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아졌어요. 인공지능이 내 물음에 대답하는 게 신기했어요.
GPT가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들을 때 내 발음이 이상하구나를 알아서 내 발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챗GPT랑 하는 수업을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의 사회 시간. 어린이들이 챗GPT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100글자 안으로 3가지 알려줘. 야, 이거 진짜 빠르다. 어린이들은 인공지능이 똑똑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었을까요? 왜 아니었었어? 누구시잖아요, 챗GPT는. 근데 이게 실수할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이 검토를 해야 돼. 맞아, 한번 사람이 너무 무분별적으로 흡수하거나 습득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사용하지 않게끔 주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창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이제 생성형 AI죠. 자, 이 생성형 AI 전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색 엔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지금 이제 거의 장악하고 있죠, 구글은. 자, 이 구글도 뒤처질 수 없다고 해서 구글이 그 챗GPT의 대항마로 바드라는 것, 바드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출시해가지고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자, 그걸 이제 런칭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초대됐던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거기에서 재현하면서 질문했는데 챗GPT가 너무, 오류가 있는 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그 하루, 한 번에 실수로 입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6조 4천억 원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장고 끝에 아무튼 구글이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구글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죠.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IT가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자, 그래서 영어하고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를 첫 출시어로 선택을 한 거예요. 지원어로. 자,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의 메인 포털들이 가만히 있겠나? 자, 이게 돈이 될 수 있는데. 자, 국내 포털들도 이 전쟁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봤더니 네이버가 그 생성형 AI로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정보를 검색했을 땐 7월에 출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8월로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이퍼 클로버 X가 8월에 곧 출시될 예정이고, 카카오톡에 혹시 아수겁 써보셨어요? 오케이, 빠르시네. 자, 카카오톡은 벌써 아수겁이라는 이 AI죠. 자, 요걸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처럼 세계적인 이제 IT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등이 생성형 AI 개발에 이제 지금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챗GPT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규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이 대세 속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챗GPT가 아마 이전에 있었던 인쇄혁명,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거다. 완전히 미래 사회가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챗GPT가 이제 대중화가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처럼.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 그리고 질문만 하면 원하는 답을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교육 현장, 학교 현장이죠. 학교 현장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자, 그리고 교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지? 이전에는 지식을 전수해주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뭐냐면 어머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국에 자, 이제 완전 다른, 부모 세대와는 완전 다른 미래 세계를,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과연 그럼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냐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지식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표준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근로를 안 했어. 자, 표준 하루 8시간이고 주 40시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학년만 돼도요. 중등만 가도요. 하루 8시간이 아니고 대충 아이들이 그 지식노동에 쓰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잠자고 먹고 하는 이제 그 필수 생존을 위한 시간을 제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식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11시간, 12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본인의 에너지를 이런 지식노동에 쏟고 있고, 왜 아이들에게는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지적 자산이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단계로 변화 발전을 해왔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자입니다. 자, 이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자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산업화 시대 첫 번째 상품으로 등장한 게 책입니다. 책. 이전에는 책은 일일이 수작업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소유한 사람 누구였겠어요? 그치, 부자. 자, 그리고 권력가, 이런 사람들이겠잖아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해서 책이 대중화되고 책이 상품이 되면서 누구나 돈만 내면,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돈만 낸다면 이제 책을 사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게 첫 번째 지적 혁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으로 상징이 되는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발명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더 놀라워. 뭐냐면요. 걸어 다니면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제 사람들은,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검색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후에 이 챗GPT하고는 완전 또 챗GPT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 챗GPT는 훨씬 더 무서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명 챗GPT 혁명인데 일단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은 굉장히 거대한 세계잖아요. 그 안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들, 텍스트, 요거를 지금 전부 다 읽고 학습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자, 이 인공지능이 프롬프트에 본인이 어떤 질문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답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전에 인터넷하고 저 스마트폰하고는 뭐가 좀 다른 거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강의 준비를 할 때 책도 읽고 또는 구글링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챗GPT 하고 그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챗GPT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이 챗GPT는 제가 원하는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까의 그 글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다양한 툴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글뿐만 아니라, 이건 원래 언어 생성형이니까 글은 당연히 잘 쓰고요. 글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또는 그림이나, 자, 이런 것들, 창작물들까지도 빠르게 지금 생성해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계를 바꾼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자, 근데 이전의 혁명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본질적인 혁명을 아마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대전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제 어떡하지? 라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자, 이 시기에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들이 꼭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한 세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해줄 건데, 저 첫 번째 보는 저 인물 있잖아요. 자, 저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마르셀 듀샹입니다. 자, 지혜숲에서 수업한 친구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뒤샹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 이제 이 지점인데 19세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면서 화가들을 경악해 하는 도구가 탄생합니다. 화가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밥벌이를 위협하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사진기 카메라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진기가 등장을 하면서 화가들이 왜 충격을 받냐? 더 이상 이 당시에 이제 되게 아카데믹한 그림들을 그렸던 화가들이 더 이상 어떤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기는 찰칵하면 순식간에 그 대상을요. 화가들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묘사한 그 대상을 똑같이 복제해서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생계 위협을 받기 시작하죠. 당시 화가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초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화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됐는데 이때 또 이런 국면에서 항상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인상주의입니다. 사진기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기가 빛이잖아요. 빛. 조리개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그 빛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대상을 묘사를 하는데 천개의 눈으로 보는 거죠. 자, 이때 모네가 그렸던 노젓가리 또는 뭐 루앙대성당 연작 똑같은 대상인데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에 보면 빛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양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자, 이걸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동안 인상주의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화두가 됐죠. 자, 이 즈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뒤샹이에요. 뒤샹도 처음에는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가 돼서 등장을 했는데 이때 뒤샹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보기에도 좀 충격적인 그림들을 그려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그래도 당시 상당히 예술계가 좀 진보적이었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 가서 그 유명한 작품을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바로 남자 소변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는 있어요. 상점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한 남자 소변기를 독립예술가 뭐 전시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을 떡하니 전시를 해놓고 그 변기에 뭐라고 이름을 써놨냐면 작품명은 샘입니다. 샘. 자,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진보적이라고 그래도 그나마 알려져 있는 미국 예술계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이게 과연 예술 작품이야? 라는 충격을 준 거죠. 자, 그때 뒤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했다 그랬잖아요. 자, 뒤샹이 했던 이야기는 예술가가 선택하는 게 예술이야.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 있었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너무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누군가요? 모를 수가 없죠, 우리가 이세돌을. 자,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로 아주 유명한 이세돌, 천재바둑 기사죠. 자, 이세돌인데, 당시 2016년이었죠. 자,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하는데 이세돌의 패배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패배했다. 바둑 천재도 패배했다. 이러면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됐던 건 한 수를 이세돌의 인공지능이 예측하지 못했던 한 수를 둬서 1승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요, 바둑의 역사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란 긴 역사 동안 그 수많은 바둑 기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바둑 기보를 이 인공지능은 전부 다 자기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들을 다 학습을 했어요. 자, 아무리 바둑 천재여도 그 수많은 바둑 기보를 다 이미 학습한 인공지능과의 대결은 어쩌면 패배가 예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결에서 그나마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파워를 그만큼 예측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세돌의 이 순간의 어떤 몰입력, 그 대결을 하는 동안 처음엔 아찔아찔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몰입, 그 다음에 끈기, 그리고 순간의 어떤 문제 해결력. 자,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해서 그나마 인간의 자존심을 약간은 세워줬다. 자, 그리고 이후에 2019년에도 다른 인공지능 한돌이라고 있어요. 자, 그 한돌과의 바둑 대결에서도 이세돌은 뭐 비슷한
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미국의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알파고 인공지능, 또 다른 이제 더 진한 인공지능이겠죠? 그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15전 14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고수들도 대부분 2점은 접고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결을 하는데 심지어 아마추어 바둑기사야. 근데 15번 싸워가지고 14번을 이겼어요. 이 바둑기사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세요? 맞아.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요. 똑같아. 전통적인 바둑 기법. 이 패턴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으니까 이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킬 만한 예측 불허의 어떤 패턴으로 수두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14번이나 이긴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꼭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 인물은 바로 맨발의 마라토너. 많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 에티오피아의 이제 흑인 마라토너 선수인데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2번 다 이제 맨발로 뛰었고 아주 2연패, 쾌거를 이뤘죠.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뒤에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그 교통사고 이후에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척추가 손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는데 당시의 인터뷰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다만 달릴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결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와의 이 싸움이 중요해. 이런 얘기도 했고 다치고 난 다음에 나에게 2다리는 없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 2팔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또 다른 대회들에 출전을 하고 심지어는 뭐 금메달도 따고 그랬죠. 자, 이제 이 3명의 인물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들이죠. 거대한 어떤 변화들이 닥쳐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다음 뭐 하나에 꽂혀서 굉장히 몰입하고 끈기를 보여준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어서 지식을 굉장히 수월하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글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애들 다 바보 돼야 할 거야. 더 이상 뭘 읽지 않을 거야. 책을 읽지 않을 거야. 검색하면 정보가 나오니까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 아이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책 읽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가 발명이 됐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땀 흘리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챗GPT 이후에 이제 인간의 가치가 사라질지도 몰라.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 우리한테 익숙한 직업들.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직업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어떤 직업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미래들, 암울한 미래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은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간들은 또 엉뚱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앞서서 쭉 어떤 시대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럼 어떡할 건데, 우리 이제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이제 체계 시대.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기 이전의 시대죠. 체계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중요했냐. 이제 책을 읽고 아이들이 지식을 기억을 해야죠. 시험을 보려면. 자, 그래서 기억력이 좋고 암기를 잘하고 반복 학습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오고 그 친구가 그게 그 친구의 역량이었죠. 실력이었죠. 자, 그래서 이 체계 시대에는 대부분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검색 엔진의 시대. 자, 이제 이 검색 엔진의 시대에는 이제 지식의 암기보다 실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고퀄의 정보들을 얻는 게 쉬워졌으니까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색을 해서 내가 얻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이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 생각, 나의 주장이죠. 자, 이런 것들을 시줄과 날줄로 잘 엮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자, 이 과정이 바로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파편화된 어떤 지식과 정보들 막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제가 오늘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어떤 강의 주제가 있어. 그러면 이 주제들을 가지고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요것을 어떻게 디자인해 갈 건가,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겠잖아요.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검색 엔진의 시대는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자, 어떤 사람들을 인재라고 부르고 채용을 했냐. 자, 이 사람들의 논리적 사고, 그 다음 표현력들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에서는 이를테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논술, 구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인재들을 선발하고 또 그 인재들을 기업에 채용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챗GPT 시대는요? 자, 이제 챗GPT는 인간과 비교 불가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천억 단어 5조 개의 문서를 우리가 감히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외울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군요. 질문을 하면 너무나 매끈한 아까의 글처럼 논리적인 언어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성해냅니다. 자, 이게 보편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지? 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저는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교육계도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이를테면 사회에 나가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변화해 왔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만약에 보편화돼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챗GPT가 할 수 없는 거, 챗GPT로 대체될 수 없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게 과연 뭐지?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어머님들 왓슨 아시죠? 왓슨. 제가 예전에 미래영양 그 강의할 때도 왓슨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인공지능 로봇, 왓슨 의사. 자, 환자들이 그렇게 찾는다는. 자, 그런데 이 IBM사죠. IBM사에, 슈퍼컴퓨터 왓슨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SML이라고 그래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이 있거든요. 그 자격시험. 자,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회계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다 패스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의사들은 과연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의사 커뮤니티에 내가 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왓슨과 같은 슈퍼 인공지능들이 의료계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의사들은 과연 지금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죠. 많지만 대부분 이제 환자들이 몰리는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찾는. 자, 이제 이런 병원들에서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보는 시간을 아십니까? 대기 기간은 겁나 길어. 한 몇 달을 그냥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분 진료입니다. 3분 진료. 자, 그래서 제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봤던 어떤 한 의사가 아주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챗GPT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의료계까지 영향을 줄 건데, 이미 회계사라는 직업은 위험하다 하고, 변호사도 그런다 하고, 뭐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화이트 칼라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군들에 다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니, 돈 버는 자본가들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료계에도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거야. 머지않아. 자, 그러면 왓슨이 할 수 없는, 왓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역량들을 우리 의사들도 가져야 하지 않나? 우리의 3분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제기라는 어떤 의사의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왓슨은, 진료를 보고 나서 이제 이 왓슨이 환자를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의료 데이터를 이미 다 학습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율이 0%야. 근데 인간 의사, 아주 명의여도 인간 의사들의 오진율은 7% 정도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어요? 일단 진단하고 나서 처방이 들어가잖아요. 뭐 수술하고. 이제 나중에 수술한 인공 로봇들도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때 그러면은 인공지능 못하는데 사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사람 의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환자하고. 그쵸.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대면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뭐 해요? 질문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아픈 곳은 만져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아픔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의사를 꿈꾸는 수많은 아이들을 좌절시키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자, 어떤 의사가 되더라도 어떤 의사가 돼야 하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이게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자, 우리는 뭔가를 관찰하고, 자, 그 다음 관찰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자, 그리고 내가 직접 뭐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이후에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헝가리 현상이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헝가리 현상. 자, 제가 이걸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1900년 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죠. 무려 노벨상이 7명. 그 다음에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울프상 2명. 그 외에도 그런 상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남겼던 천재들이 다수 배출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헝가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같은 지역 안에서 비슷한 시기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분야들에서 업적을 남기지?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헝가리에는 에트베스라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자, 그 수학 경시대회는 오픈북 테스트인데 아이가 문제도 많지도 않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문제풀이 과정이 얼마나 창의적인가가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트베스 경시대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벨상 받고 울프상 받았던 그 천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에트베스 경시대회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 경시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포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학 열풍이 불었다는 거야. 자, 당시에 이제 그 헝가리에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수학 월간지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떤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기다렸다네요. 그 월간지가 나오기를. 그리고 그 월간지를 받아들자마자 굉장히 난이도 높은 몇 개의 문제죠. 이 몇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면서 문제를 관찰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지적회감이죠. 이런 지적회감을 굉장히 즐겼대요. 아, 그러면서 이 헝가리 현상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천재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천재는 태어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모차르트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모차르트도 천재는 아니야.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동안. 모차르트가 2살 때부터 연주를 했다고 하니까 작곡도 하고 그리고 8살 때 드디어 이제 그 꽃피웠었잖아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게 통상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시간이었다고 해요. 자, 1만 시간 동안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쾌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낀 이런 사람들이 성적이 아니라 실력이 좋은 거죠. 자,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든 학교에 가든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들을 다 뭐예요? 외워서 반복 학습을 하죠. 자, 이렇게 수업한 친구들은 당장의 성적은 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옵니다. 관리는 됩니다. 자, 그런데 큰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갔거나 주변에 가까운 이제 그 언니들 또는 이제 선배들의 아이들을 보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아이가 성적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등급이 안 나와. 이런 고민을 하는 엄마들의 고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 정말 느려 터지고 에세이를 한번 쓰러 들어가면 2시간이 걸려. 그래서 엄마가 막 답답해서 미치겠대.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문제를 푸는데 밤을 새려고 그래, 그냥 얘가. 너무 느려. 그렇게 걱정하는 엄마가, 그러니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 맨날 도덕기가 성적이 나왔겠어요? 빨리빨리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뭐 그럭저럭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실제 실력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제가 공통점을 알아요. 제가 지도를 했으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 뭐냐? 뭐 하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뭐 그냥 가까운 예로 지혜수 글을 써야 해. 지혜수 에세이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애들이 그래서 맨날 갈수록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상이죠.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쓰는 게 아니고. 뭐 너무 그냥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후다다닥 쓸 수 있는 민첩함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만큼 몰입해서 생각해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관찰을 해보면 글 쓰는데 2시간 걸려, 수학 숙제 하는데 몇 시간이고 걸려, 그러는 거야. 엄마 답답하죠. 시험 기간에 특히 답답해. 빨리 그냥 이거 끝내고 학원 숙제도 빨리 해야 되고 다음날 학교 갈 준비도 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는 얘가 혹시 딴짓하나 의심하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딴짓하는 애들도 있어요.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애들도 있을 거야. 그림 그리고 있거나. 자, 그런데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뭐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답답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오기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몰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입과 집중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는 얘기니까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키워지냐. 지적 호기심의 출발은 바로 세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출발은 관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은 알랭드 보통,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알랭드 보통이 방고의 이제 작품을 이제 자신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썼던 문장이에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이제 이 사이프러스, 프로방스의 사이프러스 나무는 많은데, 이전에는 그런 그 고흐가 관찰해서 이제 이 지금 그렸던 사이프러스죠. 자, 저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나쳤던 사람들이 고흐가 프로방스의 사이프러스를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저 관광지에 몰려가. 드디어 사이프러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흐가 의미 부여했기 때문인 거죠. 관찰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자, 요 이제 지혜숲의 사고로 이어 프로그램, 모나드 관찰 8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하는 친구들 이제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나드 관찰 800 프로그램의 첫 차시가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자, 질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관찰해야죠.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이 뭐 나뭇잎들, 마른 나뭇잎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수업 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래. 그러더니 글이래.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 이 나뭇잎을 꼼꼼히 관찰해서 나뭇잎한테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실제 이제 저희가 수업한 제 제자는 아닙니다. 전 1학년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 1학년 율리라는 아이가 나뭇잎을 관찰하고 떠오른 호기심을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 나뭇잎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나뭇잎아, 너는 지금 생활이 행복하니? 나뭇잎한테 지금 말 걸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자, 나뭇잎아, 너는 기뻤던 추억이 있니? 자, 나뭇잎아, 너는 흔들리니까 기분이 어때? 자, 이제 처음이야. 이게 지금 처음 GS 첫 프로그램이었고, 처음에 이런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자, 율리가 천둥치는 밤이라는 관찰 800 이제 UT에 가면 또 이 책이 나와요. 천둥치는 밤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속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주인공처럼 너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한번 질문해봐. 그랬더니 자, 이 율리가 이제 한 질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떤 세상에 가게 될까? 1학년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바다에서 살고 그 바다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그 쓰레기를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친구들은 마음에 먹구름이 있을까? 1학년 친구가 한 질문입니다. 얘가 평소에 하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제 제자들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질문 만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궁금한 거 있어? 자, 질문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안 떠올라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챗GPT 시대는요, 질문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깜빡거리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이건 완전히 보편화된 도구가 될 건데, 그 프롬프트 안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자, 중요한 건 내가 뭐가 궁금한지, 그 다음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이런 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아까의 그 오류를 점검해 주느라고. 자, 그래서 이 질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질문 중에 좋고 나쁜 질문이나 또는 수준이 높고 낮은 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질문 역량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을 했던 4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관찰 1100이라는 프로그램 첫 차시를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서도 이제 관찰은 뭐야? 자,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소율이라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진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질문할 때 앉아서 질문 안 해요. 칠판 앞으로 나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자, 이제 어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중세시대 때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을까? 네모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같이 이제 추론을 해본 거죠. 눈에 보이는 수평선이, 지평선이, 또 어디 성경 같은 책에, 신화에 지구가 네모다라고 써있고 지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이런 추론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지구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지구는 둥그르구나. 그다음에 멀리서 오는 배의 도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배가 커지는 걸 보면서 저 밑이 절벽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면서 소희가 칠판 앞으로 나와요. 동그란 지구를 그려요. 자, 동그란 지구를 그린 다음에 사람을 위하고 아래 이렇게 양옆에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력 때문에 사람들이 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중력이, 어떻게 해서 중력이 생겼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4학년 친구들입니다. 이 중에는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자기가 어디서 책에서 봤어. 그건 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소율이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지구 가운데 뭐 핵이 있고 지구는 거대한 뭐 자석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들 자기들 막 아는 걸 설명하는데 자기들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길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신이 만든 게 아닐까? 중력은? 이런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질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신은 있어 그럼? 이러면서 어제 제가 수업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중력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의 얘기까지로 쭉 간 거예요. 실은 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 이렇습니다. 지혜수배 온 아이들은 대부분 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 돌아보세요. 아이가 어머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아이가 한 질문에 어머님들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나요? 어떤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자, 어머님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아이들의 질문 역량은 좌우됩니다. 뭐 그런 걸 질문해? 가서 문제 풀어.
엄마한테 묻지 마. 가서 검색해보든가 책을 봐. 뭐 이런 얘기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안 된다. 자, 엄마가 너무 하기 힘들어. 자, 그러면 어디를 보내면 된다? 질문하기를 독려하는 곳이 어디다? 지혜숲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우리 윤리를 얘기를 계속하네요. 자,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파블로 네루다의 우리는 질문하다가 사라진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미메시스, 모방한 자기 한 편의 이제 시를 썼는데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궁금한 걸 갖고 시를 썼는데 시가 너무 예뻐요. 자, 눈송이는 어디에서 하얀 눈처럼 밝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은행잎은 언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법을 배웠을까? 구름은 파도에게 넓은 마음을 언제 배웠을까? 태양은 누구에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법을 배웠을까? 우리들은 어디에서 눈을 감게 될까? 죽음에 대해서 윤리가 계속 관심이 많은가 봐. 엄마가 대화를 좀 같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토록 우리는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 초등학교 1학년 친구입니다. 자, 질문의 힘, 지적 호기심,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제가 지난 문해력 강의 때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의 발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제 발표하는 모습이 좀 초점이었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듣기, 경청하기. 자, 이게 초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발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국이 그리고 자동로 같은 과학적인 도구들로 시간이나 등이 어쨌든 세종대왕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설명해줄게. 일단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했을 것 같다. 정상을 살아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우리도 잊지 않은 민정이 있었대. 근데 그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4개가 사라졌을까. 정말 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나도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이 떠오르더라. 월화수목금토일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좋았고 너의 생각을 말한 것도 너무 대단했고 너가 말한 생각이 너무 멋지고 너무 인상 깊었어. 정말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이 대단하고 너의 글쓰기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제목이 왜 Why 이어서서 너무 재밌었어. 너는 읽는 것에 대해 정말 실감나게 읽어서 정말 재밌어. 더 집중이 잘 되고 이해도 잘 됐던 것 같아. 난 전까진 조선도 불교를 믿는지 알았는데 너의 글을 들어보니 불교가 아니라 유교였다니. 게다가 유교의 사상과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도리, 즉 인해야지라고 말한 거 너무 멋졌어. 그리고 공자가 말하신 명언을 알려준 것도 너무 웅장하고 신비스럽던 부분이었어. 역시 칭찬여왕의 에세이 여왕까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어쨌든 유연이 오늘 글도 멋졌어. 유연이 책 있었어.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과 훈민정음에 대한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과학 관련된 세종대왕의 발명품 등도 잘 알 수 있었어. 또 새로운 내용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나와 유교에 대해서 알려준다니 앞부분만 들어도 나보다 잘 쓴 것 같아. 나의 글에는 유교의 좋은 점만 썼는데 너의 글에는 유교의 단점도 써줘서 나도 어떤 책을 글써야 할지 알 것 같아. 좋은 점과 단점을 잘 써줘서 유교에 대해 잘 알 것 같아. 역시 다인이는 지식이 많은 아이야. 다인이의 아이디어는 최고. 그렇긴 해. 세종대왕님을 모르면 너무 많이 이상한 거지. 자기가 살고 말하는 게 한글인데 그리고 그 한글의 원조가 훈민정음이고 훈민정음을 만드셨잖아. 7.3의 편을 만든다는 건 맞짱 뜨는 거라니 비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봐도 우리를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러 실명했다니 알고 있었어도 충격인 것 같았어. 앞부분이 너희는 세종대왕이 누군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해줘서 세종대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나는 대부분 역사 설명한다고 하고 전례에서 하품이 나오는데 너의 글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재미있는 단어를 써줘서 정말 재미있어. 세종대왕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하신지는 너의 글을 듣고 잘 알게 되었어.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시느라 실명하시기 너무 안타까웠고 너의 글은 참 천재적인 글인 것 같아.
자, 지금 아이들이 발표 수업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어요? 자, 근데 애들 표정, 클로즈업 표정 보셨죠? 자, 이때 이 아이가 느낄 감정이 어떨까요? 표정만 봐도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느낌들이죠. 무엇보다도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자, 이제 이런 자신감들을 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엄마들이 내 아이한테서 보고 싶은 건 저런 표정 아니에요? 공부할 때? 주구장창 여기 뇌천자 쓰고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싸우고 인상 풀 적어가지고 방에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저런 표정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혜숲에서 아이들은 늘 저런 표정입니다. 자, 이제 경청하는 걸 오늘은 주요하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 경청을 통해서 아이들은 고도의 추상적 사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청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분절된 소리들이 모이고 이어지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고 그걸 듣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른 친구의 낭독을 듣는 순간 친구들이 피드백하는 이제 문장들을 보셨는데 어휘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글에는 없었지만. 자, 그리고 문맥 속에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추론하게 되고 또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고 추론하게 되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경험, 자, 친구가 글 속에서 보여주었던 경험, 자, 그리고 친구의 관점과 입장, 자, 그리고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경청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경청은 아이들에게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감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공감력이 실은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나도 너하고 생각이 똑같아 라고 할 때 쓰는 말은 공감한다예요. 아니, 동감한다요. 나도 동감해. 자, 근데 공감력은 좀 달라요. 최근에, 나왔었던 책에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공감력도 지나치면 병이야,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감정이 너무 몰입되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도 하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실제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대. 타인의 시선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진짜 공감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지능은 뇌의 여러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서 발휘가 되는 하나의 이제 지능이고, 이 뇌사진에서 보자면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 자, 이 전두엽이 발달되었을 때 이 공감지능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거든요. 자, 공감력은 우리가 보통, 그 친구는 되게 공감을 잘해 할 때 태도 역량으로 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태도 역량이면서 동시에 지능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뇌사진이 인간의 뇌인데요. 자, 보통 이제 공감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거울 뉴런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느끼는 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들 있잖아요. 영장류들은 다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연구했었던 이제 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한 건데, 영장류들은 다 거울 뉴런이 있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느끼는 거. 자, 그런데 인간의 뇌에는 크게 세 부분. 전두엽 부분, 그 다음에 두정엽 부분, 축두엽 부분이죠. 자, 여기에 나눠서 이렇게 거울 뉴런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은 훨씬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감력을 발휘할 때 뇌의 여러 부위들이 서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활발해야 되고 이게 서로 보완하고 보조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감력이 키워지고 실제로 훈련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공감력은 지금 자기가 타인한테서 충분히 공감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이런 경험들의 축적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감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면 첫 단추는 실은 누가 끼워주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주 아기 때부터 해서, 자, 첫 단추는 부모님이 끼워주시지만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 공감지능은 그리고 또 관찰 또는 간접 경험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감력을 키울 수가 있는데, 자, 지혜숲은 발표 수업을 통해서 매주 실은 공감지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아까 그 친구들이 자기의 에세이를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경청하고 또 피드백해주는 과정 자체가 이게 지금 공감하는 행위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데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이 초중등 아이들의 공감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저학년 프로그램 보면은 모나드 800, 표현 80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자대기를 통해서 공감지능을 키워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일부 차시인데 그것의 마음이라는 차시예요. 자, 여기에서 아이들은 알에서 애벌레가 됐다가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기까지. 자, 하나의 생명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를 혼자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간접 경험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글이에요. 자, 조금 작기는 한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점점 참고 있는데 알 껍질이 팡 터졌어. 마치 코가 너무 막혔는데 뻥 뚫린 느낌이었어. 오! 내가 나비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흥분되어 벌써부터 날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기부터 말리고 이렇게 나비가 되었단다. 자,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가 어떤 기분일지를 상상하는데 답답한 알에 갇혀 있다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아마 이 친구가 비염이 있었을까요? 코가 뻥 뚫리는 이 경험. 자, 이런 걸 사고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사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자기 상황을 대입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날개를 얻어서 막 흥분해. 자기한테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날개가 축축한 거야. 그러면 요것을 일단 잘 말리고 나서 날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자의 호전몽 아시죠?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됐는데 자기가 깨어난데 나비인지 장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글보다 저는 실은 이 글이 훨씬 더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 지능이 뛰어난 글이죠. 자, 저학년 아이들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비교해주고 싶었어요. 내 제자들이 쓴 에세이하고 챗GPT가 쓴 에세이가 어떻게 다를까? 물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훨씬 잘 쓸 거야. 자, 근데 중등 수업이 이제 다수 인문고전을 만나잖아요. 자, 그 인문고전 중에서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고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많은 느낌을 또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루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서 생산되는 에세이를 보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자, 앞서서 그 봤던 챗GPT 에세이에서는 다분히 교훈적이었죠. 매끄럽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챗GPT는 확률로 글을 써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 자, 그리고 그런 패턴이 있어. 아마 이 낱말 뒤에는 이 낱말이 나올 거야.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그 딥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에세이는 다분히 그 보편적인 언어들, 일상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성이 없습니다. 매끄럽긴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제가 수업한 14살 남자아이가 쓴 글입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등과정에 이르렀고 아주 훈련된 공감지능이 있겠죠? 자, 이 친구가 쓴 에세이의 일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인과 바다 작품에 나온 노인 산티아고는 바다를 사랑했다. 그는 다른 어부들처럼 그물로 잡지 않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낚시를 해왔다. 왜 그랬을까? 질문하고 있죠.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도 많은데 왜 그는 그만의 방법을 고집했을까? 자, 이런 질문 뒤에 본인이 추론한 내용입니다. 그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을 때마다 비록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것을 낚지만 생명에 대한 작은 예의를 보이기 위해 생명을 무의미하게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일종의 의식처럼 고전적인 낚시법을 고집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친구만의 해석이죠. 자, 산티아고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바다를 갖고 있다. 그게 이 친구한테는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소설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설 그 이상의 무겁고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바다에 깊숙이 빠져들어 나는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현실은 시험과 성적이지만 자, 그 기분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다. 산티아고도 바다에게서 위로를 얻었을까? 바다가 그런 위로가 되었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공감 지능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산티아고 되기가 된 거죠. 지금 되기를 해본 거죠.
자, 그러면서,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좀 도구도 좀 바꿔보지. 요즘에 젊어 얼마나 좋은 낚싯대도 많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아니, 3달 가까이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제 저 사람의 전성시대는 갔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왜 산티아고는 굳이 저걸 자꾸 고집할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도 궁금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건 그것은 바다에 대한 예의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기한테도 산티아고의 바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그것에서 위로 얻는 것처럼 산티아고도 바다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는 낚시하면서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해도 늘 바다에 나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챗GPT가 언어에 특화된 생성형 AI잖아요. 이런 에세이 쓸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는 이 친구만의 경험이 있고 이 친구만의 지금 해석이 있잖아요. 자, 챗GPT가 또 진화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또 학습하겠잖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그 사이 이 친구는 또 다른 경험을 할 거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챗GPT 시대는 결국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건 단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문 기자들이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그 단순 기사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챗GPT로 대체가 됐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기자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선배 기자 그런 얘기를 했죠. 현장에 발로 뛰어라. 현장에 가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글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들은 직접 아이들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천천히 경험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적 역량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들. 자, 예를 들면 지적 호기심, 지적 쾌감, 그 다음에 집요함, 끈기, 그리고 어떤 사유의 깊이,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 공감 능력. 자, 이런 것들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읒숲을 다니고 있는 현재 이제 저하고 수업하는 중1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제가 강의할 때 스님이 이제 강의가 있는데 네 글을 좀 오픈해도 될까? 그랬더니 오픈해주겠는데 대신에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주라고 해서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외칩니다. 예린아 고맙다. 자, 한 편의 에세이인데 이거는 이 친구가 지혜숲 이제 수업하고 나서 여기 와서 그 쓴 에세이인데 다른 친구도 에세이 정말 잘 써요. 이 팀 아이들은. 서로 이제 경쟁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에세이 끝에 썼던 문장 때문에 제가 이 에세이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좀 뭉클했는데 뭐였냐면 그 전에 에세이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나의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한 이야기였다면 이 글은 오롯이 나한테 바치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많은 분야 중에 내가 유난히 뒤처지는 것은 달리기였다. 그냥 달리기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끝마치면 드는 그 벅찬 호흡이 싫었다. 그 힘겹게 내뱉는 숨이 너의 한계는 여기야,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아서 그 느낌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것 같다. 물론 내가 이렇게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이상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약간은 두렵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길고 긴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내가 뛰기 싫어할까 봐. 단지 달리기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나는 그게 두려웠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내 한계를 맛보기 싫어서 주저할까 봐. 나는 여전히 달리기가 시합이 마라톤이 무섭기만 하다. 자, 이런 고백 그리고 사이에 쫙 있었는데 이제 뒤에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걷고 있는 그 정답을 향해서 걷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이르는 거예요. 전에는 빨리 가고 싶었다. 욕심 되게 많은 아이거든요. 자, 누구보다도 앞질러서 누구보다도 많고 큰 행복을 빨리 누리는 게 내 최종적인 목표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작은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다. 느리더라도 보이는 풍경과 그 사이에 숨겨진 나만의 행동들, 모습들을 만끽하면서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속도로 내 행복을 누리면서 한계에 맞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세이는 나에게 바친다 라고 썼습니다. 자, 지혜숲에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죠. 포기하고도 싶고 엄마는 수학에 조금 몰입해야지 않겠니라고 얘기해서 수학학원을 막 보내고 싶어하는데 아이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많아. 책도 읽고 싶고 지혜수분 겁나 재밌고 피곤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글 쓰는 게 난 너무 좋아. 이제 이러고 있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자기 답을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정답이 아니고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다. 믿고 기다려주면 언제든지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간상, 요거 우리 수료한 때 제 고등학교 제자가 있어요. 얘가 내가 또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편을 모으니까 얘가 이제 그 100일장 상을 받았어요. 외부상인데, 외부에서 대행됐다가 상 받은 건데, 네 글을 내가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대신 또 자기 이름 얘기해달래요. 채연아 고마워. 자, 근데 빠르게 부분만. 이건 진짜 현실적인 고등학교 아이예요. 자, 그러나 슬프게도 학교는 내게 가해자이다. 자, 레슬링장을 이루는 고무줄 선처럼 광활한 태양을 울타리로 막음으로써 정해진 바다 안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남으라고 경쟁터를 제공하는 게 학교다. 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는 레슬링 선수처럼 막 친구하고 주먹질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들 되게 안타까웠어요. 뭉클했어요. 언제나 1등이 존재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종은 울린다. 50분 간격마다. 10분의 휴식을 하고 우리의 매일이 심사받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고등학교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설적으로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는 거다. 라고 본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꾸역꾸역 나는 기필코 성실하게 다닐 거야. 자, 이 친구도 중학교 다닐 때 겁나 글 길게 쓰는 친구였고,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친구더라고요. 자기 이제 스타일을 안 거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의 이야기, 지혜숲에서 수업하고 지지고 볶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어요. 앞서서 우리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올해 지숲이 30살 맞았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수 한번. 자, 저희가 30년 살아남았어요. 자, 앞으로도 30년은 더 살아남아야 할 텐데요. 자, 근데 저는 괜찮아요. 다른 여타의 교육기관보다 지혜숲이 갖고 있는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혜숲의 생명력은 매우 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지혜숲을 너 그러면 지혜숲 쉬게 할 거야? 끊어버릴 거야? 협박하는 엄마들이 있더라도 지혜숲을 위해서 단식도 마다않는 든든한 지원군 누구? 아이들이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혜숲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다양한 각계각층의 영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제자도 저의 제자인데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간 제자고 그 친구가 30주년 축하해요 하면서 했던 영상인데 너무 예뻐요. 자, 그 친구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영상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신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특강을 포함해서 지금 5년 가까이 지혜숲 학원에 다녔습니다. 지혜숲을 다니기 전에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독서 편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지혜숲을 다닐 때 초반에는 억지로 책을 읽기도 했지만 그 경험은 지금까지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숲은 저에게 단순 학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혜의 숲 3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